골목길의 마지막 이웃 일막익명의 이웃. 불편한 시작 시. 주요 등장인물 및 거주 환경. 인물 거주지 성격 및 특징. 김만복 70대 낡은 빌라 옥탑방 고독하고 깐깐한 노인. 유일한 낙은 옥탑 난간에 매달아 키우는 쌈 채소 화분. 아들과는 서먹하며 자존심이 하늘을 찌른다. 옥탑방 특유의 넓은 하늘과 햇볕을 즐기지만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골이다. 이동진 20대 후반 낡은 빌라 반지하 삶에 지친 청년. 편의점 야간 알바와 배달 부업을 한다. 방은 늘 습하고 어둡다. 만복의 옥탑방 배수구 바로 아래에 위치해 만복의 물소리, 만복이 키우는 화분. 흙먼지 때문에 만복을 불편한 윗집 노인으로 생각한다. 장미경 50대 낡은 빌라 2층 동네 미용실 원장. 정보통이자 오지라퍼. 두 사람의 빌라 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세입자지만 집주인 행세를 하며 동네 일에 간섭한다. 재개발 소식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1회 만복시의 냄새. 1만복의 냄새와 동진의 꽁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여름의 오후. 만복은 옥탑방 난간에 걸린 쌈채소 화분에 물을 준다. 만복에게 이 텃밭은 유일한 자랑이자 생존의 증거다. 그러나 화분 앞 좁은 통로에 동진의 담배꽁초가 두세 개 널브러져 있다. 쯧쯧 젊은 놈이. 만복은 꽁초를 핀셋으로 집어봉투에 넣는다. 그는 동진을 직접 마주하는 대신 옥탑 난간 아래에 담배꽁초 버리지 마시오 라고 단단한 글씨로 쓴 경고문을 동진의 반지하 방문 앞에 붙여놓는다. 그날 밤 동진은 눅눅한 반지하 방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경고문을 발견한다. 동진도 만만치 않다. 만복이 물을 줄 때마다 화분 흙이 반지하 창문으로 튀어들어오는 것에 대한 짜증이 극에 달한 상태다. 동진은 경고문을 떼어 구겨버리고 만복의 화분 아래에 일부러 잿더리를 가져다 놓는다. 무언의 전쟁의 시작이다. 이 첫 번째 단절된 위기. 만복은 경고문이 사라진 것을 보고 분노한다. 다음 날 옥탑방 계단을 오르던 만복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좁은 복도에 맥없이 쓰러진다. 이웃 장미경은 미용실에 손님이 많아 만복이 쓰러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늦은 새벽 야간 배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동진이 쓰러져 있는 만복을 발견한다. 동진은 외면하고 싶지만 땀에 흠뻑 젖은 만복의 모습에 잠시 멈춘다. 신고하면 귀찮아지겠지, 가족도 아닌데라는 망설임 끝에 동진은 익명으로 119에 신고한다. 동진은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황급히 반지하 방으로 숨어 들어간다. 만복의 휴대폰이 울리고 액정에는 아들 성규라는 이름이 뜬다. 동진은 얇은 방음벽 너머로 성규가 아버지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데 라고 짜증내는 통화 소리를 듣는다. 동진은 가족이 저러니 저 영감이 그렇게 고독한 거였구나 하고 생각하며 씁쓸해진다. 3익명의 감시. 만복이 퇴원한 날. 만복은 누가 자신을 신고했는지 모른다. 그는 성규에게도 괜찮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만복은 여전히 동진에게 적대적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알 수 없는 온기를 느낀다. 퇴근 후 동진은 자신의 잿더리와 함께 있던 만복의 화분이 난간 안쪽으로 깊숙이 옮겨진 것을 발견한다. 그 아래에는 더 이상 흙먼지가 떨어지지 않는다. 만복은 직접적인 감사는 못하지만 동진의 불편함을 해소해준 것이다. 그러나 동진은 여전히 만복을 차갑게 대하며 꽁초 하나를 화분 근처에 버린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감사 대신 미묘한 긴장감만 흐른다. 제2회 누전과 쪽지. 1윗집의 역습. 장마가 시작되면서 옥탑방은 난리다. 만복은 쏟아지는 비를 막으려 화분에 비닐을 덮고 배수구를 청소하지만 워낙 낡은 빌라라 배수관이 막혀 빗물이 새기 시작한다. 며칠 후 동진의 반지하 방 천장 구석에서 물방울이 떨어진다. 물은 결국 노후된 전선에 흘러들어가 대형 누전을 일으킨다. 동진은 겨우 모아놓은 돈으로 산 중고 노트북이 망가져 중요한 취업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 동진의 좌절은 깊어진다. 이웃 장미경이 만복에게 아이고 만복씨, 윗집에서 물이 새서 반지하 청년 노트북이 망가졌대요. 젊은 사람 앞길 막는 일 있으면 안 되지 라며 과장된 잔소리를 한다. 만복은 동진에게 미안함을 느끼지만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들의 방식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선뜻 내려가 사과하지 못한다. 이 만복의 서툰 사과. 만복은 밤새 고민한다.
그리고 자신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쓰던 투박한 봉투를 꺼내 현금 10만 원을 넣는다. 그리고 붓펜으로 전기세 미안하다. 이걸로 수리하게. 라고 짧게 적는다. 노트북 보상금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만복에게는 큰 용기였다. 새벽 일찍 만복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빌라 입구의 공동 계량기 박스 아래에 봉투를 밀어 넣는다. 그는 계량기 박스가 두 사람의 집으로 통하는 익명의 우체통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아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지는 계량기 앞에서 봉투를 발견한다. 쪽지에 투박한 필체와 퉁명스러운 어투가 만복의 것임을 바로 눈치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려다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돈 대신 사과를 받았다는 것에 동지는 묘한 감정을 느낀다. 삼쌍화탕과 간접적인 인사. 동지는 만복의 돈을 만지작거리다가 이웃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이상한 고집을 부린다. 결국 봉투 속 돈으로 동지는 자신의 노트북을 고치지 않고 만복이 좋아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쌍화탕 2병을 사서 만복의 옥탑방 문고리에 걸어둔다. 쌍화탕에는 아무런 쪽지도 없다. 만복은 걸려있는 쌍화탕을 발견한다. 차가운 캔을 만지는 만복의 손끝이 떨린다. 그는 봉투를 돌려받는 대신 별것 아닌 것에 담긴 청년의 배려를 느낀다. 만복은 쌍화탕을 마시며 옥탑 난간 아래를 내려다본다. 동지는 자리에 없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직접적인 만남 없이 익명의 거래를 통해 한 발자국 가까워진다. 제3의 수상한 문단속. 1. 재개발의 그림자. 만복이 사는 빌라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소문이 공식화된다. 이웃 장미경은 기쁨에 들떠 여기저기 소문을 낸다. 만복의 아들 성규는 아버지에게 서류를 빨리 정리하라고 독촉 전화를 한다. 그때 깔끔한 양복 차림의 부동산 컨설턴트 김 실장이 만복에게 접근한다. 김 실장은 정식 절차를 기다리면 손해본다며 특별 보상금을 미끼로 사전에 토지 계약을 하자고 유혹한다. 만복은 불안하면서도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는 생각에 계약서에 서명할지 고민한다. 이동진의 익명 수호. 편의점 야간 근무 중 동진은 지역 신문 기사에서 재개발을 미끼로 한 노인 대상 사기주의보 기사를 보고 김 실장 일당임을 직감한다. 동진은 만복에게 직접 사기 조심하세요라고 말할 수 없다. 만복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진은 김 실장이 만복과 약속한 날 배달 알바 복장으로 빌라 주변을 맴돌며 김 실장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 시도한다. 김 실장은 만복에게는 친절하지만 전화로는 노인네들 속이기 쉽다고 비웃는다. 동진은 만복이 받은 재개발 공문서에 절대 개인 거래 금지 조항을 익명으로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만복의 우편함에 넣어둔다. 3. 수상한 놈. 만복은 우편함 속의 형광펜 표시를 보고 찜찜해한다. 그때 김 실장이 나타나 만복을 설득하려 한다. 바로 그때 동진이 배달 오토바이를 몰고 빌라 입구에 나타나 헬멧을 쓴 채 서성인다. 동진은 김 실장 쪽을 계속 쳐다본다. 김 실장은 왠지 자기 계획을 엿보고 있는 듯한 동진의 낯선 존재에 불편함을 느낀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라며 황급히 자리를 뜬다. 만복은 김 실장이 사라지자마자 동진에게 다가가 너 자꾸 이 앞에서 뭘 얼쩡거리냐? 나를 염탐하는 거냐? 라며 화를 낸다. 동진은 당황하지 않고 배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동네가 시끄러워서요. 라며 거짓말로 만복의 의심을 피해간다. 제 이막벽을 허물다. 미묘한 온기편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